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투자 시장은 불안정한 정세와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또 고환율의 삼고 현상 속에서 내년에도 이런 불확실한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년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해는 정말 힘들었다. 네. 너무 불확실성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올해 시장을 먼저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올해도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코로나가 이제 저희 생활에서는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은 금융시장과 경제는 이게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자꾸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지표가 과거 패턴과 다른 모습들을 너무 다 보이고 약간 섞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융시장 역시도 이거에 대한 반응 자체가 과거와 다른 패턴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 사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예측 불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관점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뭐 연초만 생각하시면은 뭐 금리 인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것 같았지만 물가가 안 잡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저희 시장의 난이도를 높이는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금리가 워낙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예측이 좀 어려워졌고 그 예측이 좀 틀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어요. 공식이 다 깨졌다. 그래서 진짜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024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간략하게 2024년 어떨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2024년은 이제 약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내려놔도 될 수 있는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항상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너무 빠르게 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상쇄시켜 버리면은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약간 일시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미세 조정의 필요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실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은 정점은 지났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금리 인하 직전에 나오는 시장의 현상이라든가 혹은 뭐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이제 곧 금리 인하하겠구나. 지금은 예측만 있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입만 지금 쳐다보고 있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11월 달에 움직임들을 같이 또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금리 인하의 기대치들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금리 인상,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자산 가격들이 반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뭐 중소형주라던가 고금리에서 조금 이제 그 피해를 좀 많이 받았던 업종들이 상승한다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일부의 좀 이렇게 상승 모멘텀들이 집중되어 있던 구간들이 조금 확산되는 그림들이 주식시장에 좀 나올 수 있고요. 뭐 채권시장이나 뭐 채권시장은 당연히 금리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상품 가격들, 뭐 최근에는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이런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제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임박하는 시기들의 시장 분위기들을 보면은 사실 금리 인하를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단행하는 시기는 약간 조금 이제 경제의 충격이 확실하게 좀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 실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는 약간 또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통화 정책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좀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이나 이런 투자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 자체는 물가에 대응을 하는 이런 정책 기조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가가 잡혀간다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 금리는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건데, 이게 금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반대적인 현상으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장기 쪽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실 경제 전망에 대한 조금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향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직 안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로 물가가 올랐을 때 말고 지금 해야겠다라는 투자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라 하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조금 미세 조정 정도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가 좀 남아 있다. 정책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좀 그런 정책을 좀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럼 이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요즘 보니까 금리 인하를 확신해서 채권을 산다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경제 또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상관관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정책 금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단기 금리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 초단기 금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초단기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 순차적으로 이 뒷구간들에 있는 조금 더 긴 구간들의 금리도 얘를 따라서 같이 내려가는 네.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정책 금리가 내려온다라는 거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이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네. 가집니다. 아무래도 이 채권 금리가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가격이 비싸지면서 채권을 가져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확신해가지고 이미 사신 분들이야. 네. 확신을 구매를 하셨을 텐데 지금은 채권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시기를 조금 나눠서 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차익을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조금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사실 좀 더 길게 보고 난 시장을 들어가겠다. 이 고정금리 지금 금리 레벨이면 충분한 이 수익률을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지금 매수하셔도 사실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그 금융시장 내에서 이제 사실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접근성을 더 좋게 하는 뭐 ETF, 만기 네. 매칭형 ETF 이런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를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 얘기를 최근에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눈만 뜨면 값이 오른다라고 이야기가 붙을 정도로 금값이 정말 말 그대로 금값이거든요. 왜 이렇게 일단 오른 겁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금리랑 이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뭐 잘 쉽게 아시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안전자산에서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약간 이제 이 자산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대표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 가치 보존을 해줄 수 있는 자산이 금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금리와 사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약간 역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지금 최근에 실질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금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금 같은 경우에 수요가 지금 사실 뭐 러시아나 중국 쪽 중앙은행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약간 이제 달러 자산을 조금 다변화하는 과정들. 달러의 변동성도 커지고 사실 뭐 국제 정치적인 부분들 같이 영향을 좀 미치면서 약간 이제 포지션들을 좀 미국 국채에 좀 이렇게 편중돼 있던, 이렇게 집중돼 있던 구조를 금 쪽으로 조금 돌리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같이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사실 국내 금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다고 느낀 게
아이가 돌이어서 네. 금을 좀 사주려고 했더니 이거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반돈도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야 지금 선물을 다른 걸로 하면 되지만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또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냐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 부분은 사실 채권에 투자하시는 관점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실질금리,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예측하시고 계시는 과정에서는 금 가격도 어쨌든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매수는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 2024년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과정들은 사실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들 전체적인 그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이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 변수들이 금에 좀 우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네. 포트폴리오 일부라도 좀 투자해 보실 수 있는 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뭐 상반기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네. 상반기는 지금 금리가 좀 어느 좀 빠른 시기 빠르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하반기까지 보는 연간 전략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금도 충분한 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값이 올랐어도 더 금값이 될 것이니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네. 분석이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 채권 내년 시장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느끼기에는 실물 경제랑 주식시장이 완전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네.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물 경제가 내년에는 정말 어려울 거다라고는 하지만 돈의 유동성에 따라 주식시장은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당장은 눈앞에 과연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산타랠리 올까요? 연말까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사실 11월에 단기 모멘텀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12월에는 FMC도 같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 사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통화 정책의 메인 키는 연준이 가지고 있고요. 연준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다른 중앙은행들이 정책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살펴본다라 하면은 12월 같은 경우는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가 11월에 안 오네요. 예, 11월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은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또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약간 조금 시장이 기대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재미없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고 원론적인 내용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지금 레벨에 대한 시장에 좀 의구심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올해는 아주 큰 산타는 오지 않을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분석을 하시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년 주식시장은 과연 그 경제 전망이 안 좋은 것만큼 좋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올해보다는 좀 좋을 것인가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N자 경로를 좀 보고 있습니다. N자요? 예, 네. N자를 보고 있고요. 뭐 이분들은 사실 이제 말씀하신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에 앞서서 통화 정책 변화에 빌미를 줄 수 있는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저희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고, 내년에 선거에죠. 예, 네. 맞습니다. 총선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뭐 종합해서 잠깐 간단히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기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저희가 S&P 기준으로는 4,700포인트 정도의 상단을 좀 잡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 정도의 상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는 조금 더 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중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을 때 그때 좀 상단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차를 좀 두고서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내년 중반에 뭐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금 높은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쯤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걸 좀 표현한다면 내년 국내 시장은 상저하고 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네. N자형이긴 한데 네, N자형 안에서도 약간 좀 이제 네. 뒤쪽이 조금 더 높은 네, 이런 상저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반에 좀 올라지는 N자형을 예. 또 보일 네,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올해는 어렵다 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AI라고 하는 네네. 굉장히 이제 큰 이벤트 네. 같은 회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네. 산업이 발생을 하면서 좀 좋아진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내년에도 AI는 좀 주목할 만하겠습니까? 네, 뭐 최소한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금 메인 테마로서 네.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들은 사실 지금 뭐 AI와 사실 반도체를 또 떼어낼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AI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형성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같은 세트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A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올해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보는 그림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펀더멘털 이슈들이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기업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희소성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장기 성장의 희소성을 AI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업종 대비해서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네. 것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AI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챗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분야고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 산업군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확산의 과정에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과정들이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그 각국에서 뭐 경쟁도 치열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나타난 현상들은 반도체 가격에서 증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계속 반영을 시키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네.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이제 3분기 지나면서 4분기 들어서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에서 수요를 좀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AI 쪽에 대한 테마들은 약간 주도권들을 좀 아직까지는 좀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요 관련 업종들이 사실 또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약간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컨셉에 좀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은 사실 장기 긴 시계열의 시장의 전망을 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요거를 할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로 저희가 이제 주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반영하는 주식들은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할인율도 낮아지고 네. 얘가 현재 가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이익 모멘텀들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AI는 사실 올해도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으니까요. 내년에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종목에서 AI 같이 반짝하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있나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이 좀 어떤 산업군이 좀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업종 중에 산업 중에는 또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최근에 계속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업종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최근 2, 3년 동안의 트렌드들을 보면은 물론 이 탄소 중립, 이 친환경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네. 커지는 좀 시장 분위기, 또 경제 분위기,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뭐 정상회담들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실 진영 확장 리스크가 사실은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좀 크게 맞아요. 사실 전쟁이요. 전쟁 네. 이슈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여기서 나타난 현상은 사실 뭐 지난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상황에서 가장 이제 크게 부각됐던 부분들이 전력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나 각국의 정책 당국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제에도 타격을 많이 줬었고요. 이 과정들이 겪으면서 정책 당국들은 약간 이 대안에 대한 부분들, 네. 단기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기 시작했던 정책적으로 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다른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위험성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그 개발에 좀 많이 되면서 네. 위험성이 사실 좀 많이 낮아진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좀 볼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좀 흐름 자체가 ETF를 많이 선호하는 흐름이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좀 접근성이 좋아졌으니 ETF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네. 접근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금 ETF라든가 네. 채권, 미국채 ETF 같은 거 지금도 도전해 볼 법 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사실 대안으로서 네, ETF,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ETF 시장이 이게 올해 작년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사실 이 커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이 컨텐츠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네. 많아지는 부분들도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주체성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실행시킬 것인가 네. 이 과정에서 ETF를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ETF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바스켓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개별 기업까지 우리가 분석을 자세하게 못하거나 네. 이 개별 기업의 네.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을 준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 ETF, 사실 국내 상장된 금 선물 ETF도 다 네.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광기업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생산이나 세일즈 관련 산업들로 만들어진 ETF가 GDX라는 종목이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얘도 사실 금 가격이랑 거의 상관관계 0.9 정도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원전 같은 경우도 한 기업을 고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라늄 관련 기업들도 국내에 상장된 ETF가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전 기업들 한 거 URA, URNM 이런 티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시장 네. 접근하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상관관계가 0.9 정도 나온다. 금광 기업 네, ETF와 금 ETF가 예.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면 높다라고 기준을 좀 설정을 하는 사실 거예요? 이 상관계수는 1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1이 최대치예요. 0.5를 네. 넘어가면은 의미 있게 좀 상관관계를 가지고 0.9면은 있다. 상당한 굉장히 거네요.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에 좀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 초반에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비트코인이에요. ETF 네네. 관련해서는 현물 ETF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투자를 해도 네. 될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네. 또 사실 과거 사례들을 보기가 어려운 자산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네.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네.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저희가 빗대어서 보면은 사실 이제 현물 ETF가 나오는 과정들까지는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 딱 그렇지만은 모멘텀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은 지금 크립토마켓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시장의 중심으로 제도권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볼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에서는 좀 이제 기관들 의미 있는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 네. 아무래도 이 규제의 불확실성들이나 약간 조금 이제 시장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시장에 대한 경계감들은 기관들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대치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1월 초 두 번째 주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는 약간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증시 격언 중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네. 있는 것처럼 네. 조금 조심하실 네. 필요는 단기적으로 잠깐 있을 수 있는 네. 게 추세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기대치들을 가지고 가격이 높아져 있으면은 사실 투자를 새롭게 해야 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만약에 이제 살 사람들이 다 샀다 이렇게 되면 사실 가격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서 잠깐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코인이라는 것들도 사실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경제 이 크립토 마켓 그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최근에 보면은 경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네. 이게 유동성이랑 또 같이 통화량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통화 가치가 기존의 전통적인 화폐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긍정적인 이론적으로는. 환경들이 네.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길게는 좀 더 보실 필요가 또 있다.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요. 2024년 투자를 하거나 이제 내 돈을 좀 불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면서 들어가야 될까요? 네. 이게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통화 정책의 영향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뭐 이제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렇게 영향을 시장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과정들, 사실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자꾸 이제 패턴을 벗어난다. 이런 것들. 사실 뭐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고용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물가 쪽 같은 경우는 공급 쪽에서의 불확실성들,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이 같이 이제 들어오면서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 뭐 앞서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구직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업들이 구인을 계속 하는 지금 트렌드긴 한데, 이 부분들을 소화시키고 나서도 뭐 최근에 약간 감원 이슈들도 같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인 공고 대비 저희가 이제 실업자 비율을 이제 같이 이 고용 시장의 수요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얘가 여전히 한 1.5배 정도 됩니다. 구인 수요가 더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코로나 지나면서 이 고령층들이 은퇴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은퇴를 좀 많이 하셨고요. 경제 활동에 다시 돌아오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공백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리쇼어링 정책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가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쳤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요 쪽에서는 약간 이제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 과정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임금이 안 잡히게 되면은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좀 높은 수준 유지하게 되면은 서비스 물가나 물가 쪽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고용 시장에서 약간 이런 변수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택 시장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리가 먼저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주택 가격도 사실 쉽게 안 잡히는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집값이 크게 꺾인다라는 의미보다는 계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같이 보이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주거 비용이나 CPI 제 물가 상승률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시기에 밴드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시기도 늦어질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조금 늦게 꺾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점으로 보면서 2024년에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기대치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